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진 상황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네, 검찰총장이 오늘 명품 가방 사건 수사 결과 보고받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검사장 정기 보고 자리에서 명품 가방 사건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겁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이 사건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넉 달여 만인데요.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며 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기소해야 한다는 엇갈린 공고를 받아들면서 검찰은 막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바뀌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관건은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처분인데요. 앞서 수사팀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에 청탁성이 없다고 보고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지만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최 목사만 재판에 넘기고 김 여사는 불기소할 경우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처분을 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최 목사를 불기소하는 경우 역시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처음으로 깨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도 검찰로선 부담입니다. 이 사건 지휘권을 가진 신 총장은 오늘 주례 보고를 받은 뒤 최종 결론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인 10월 첫 주부터는 검찰을 비롯한 기관들이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이르면 오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던 수심의 결정, 어떤 근거였는지도 알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 열렸던 최재형 목사 검찰 수심위는 8대7 의견으로 최 목사에게 기소를 권고했는데요. 여기에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들은 명품 가방에 대한 최 목사의 말이 계속 바뀌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었다는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위원들 가운데엔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건넨 사람에겐 직무 관련성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며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도 있었던 만큼 직무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심위에 참석한 검찰은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선생님과 학생처럼 상시적인 직무 관계에 있지 않다며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최 목사 측은 처음부터 김 여사에게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방지법을 비롯한 무쟁점 민생 법안 70여 개를 처리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사법 등도 다시 표결에 붙여지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들이 처리될까요? 네, 오후에 열릴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70여 개가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들인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처리 예상 안건엔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 법안들이 포함됐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줄 알면서도 소지를 하거나 시청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과 필요하면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등입니다. 이 밖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르고요. 판사 임용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이 다른 법안들보다 먼저 재표결에 붙여질 전망인데요. 통과를 위해서는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여권의 이탈표가 필수적인데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 등 여당에서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들이어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당내에서 엇갈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자리 이후 당정 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한 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다시 독대 자리를 마련해 당정이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걸 원해요. 예. 그렇잖아요.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겠죠. 국정 지지도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야 의정 협의체 문제보다도 김 여사 문제를 언급하는 상황을 꺼려서 독대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에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 부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나 싶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당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마치 영수회담같이 돼버렸다며 지나치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것보단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요청한 것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와의 독대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정부적인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만찬과 관련한 뒷말이 이어지고 한 대표 측이 다시 언론을 통해 독대 요청 사실을 알린 데 대해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독대 논란에 대해 야권에서는 국민은 고통에 신음하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감정 싸움이나 하고 있다고 몰아붙이며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권력 다툼, 전국 주도권, 자기 자존심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그저 언론 발표용 레토릭일 뿐입니다. 야당에서는 금투세 토론회까지 열렸는데 갑론을박이 여전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 더불어민주당 내부 정책 토론회 이후에도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이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며 일각에선 당론부터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논선을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민생 법안이라 주장하며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여권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버스나 숏 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는 겁니까? 윤정국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할 의총 개최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다른 주장은 개별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원총회 개최 시기, 그다음에 이 금투세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할 것인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인지, 뭐 또 다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거칠 것인지 이런 것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에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해 한 달여 뒤로 내다보던 기존 분위기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사흘째 레바논 공습을 계속한 이스라엘군이 지상군 투입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공습으로 하루 동안 70여 명이 또 숨졌는데요. 지상전이 벌어진다면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은 레바논 남부 도시인 나바티에 공습 현장을 찍는 도중에 다시 굉음과 함께 폭탄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공습 셋째 날 헤즈볼라 표적 280개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수집 장비와 지휘소, 무기고 등을 겨냥했다는 설명입니다. 국경에서 120km 넘게 피란한 헤즈볼라 전사자 가족도 공습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이날 하루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상자 수백 명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바논 인구의 10%인 50만 명이 피난민 신세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병사들에게 군화를 신고 적의 땅에 들어가 압도적 전투력을 보여주라며 지상군 투입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북부전선 작전을 위해 예비군 2개 여단의 동원령도 내렸습니다. מטוסים כאן למעלה, אנחנו תוקפים כל היום, גם כדי להכין את השטח לקראת האפשרות של הכניסה שלכם, וגם כדי להמשיך לפגוע בחיזבאללה.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 수십 발을 쐈지만 상당수가 요격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공격을 받으면 10여 분 뒤에 발사 원점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21일 동안 휴전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레바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휴전안을 제안하면서 모든 주체들이 확전 자제의 경로로 단호하게 나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도 위기에서 벗어나는 외교적 길을 위한 최종 지침에 대해서 양측과 소통을 했다며 전쟁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우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해당 휴전안과 관련해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휴전 계획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중동이 다시 위기에 휩싸이자 세계는 다시 미국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구원의 열쇠는 미국이라고까지 했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미국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공급원입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소한 17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엔 27조 원어치의 무기를 추가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에선 번번이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줘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전면전 위기에 몰린 레바논이 미국을 구원의 열쇠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The United States is the key to our, I would say, salvation, if I can use this word. 하지만 미국에게 상황을 반전시킬 능력이 남아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4월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습하면서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대의 본토를 공습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구호단체의 차량까지 공습을 받자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We need to see certain changes, and if we don't, then we'll have to consider changes to our own policy.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대학가가 반전 시위를 들끓고 미국은 일시적으로 무기 선적을 보류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A major military operation in Rafah, we are opposed to that. 미국을 포함한 중재국의 노력으로 어렵게 휴전 협상이 무르익어갈 무렵 이번엔 이란의 수도 한복판에서 하마스 1인자를 암살했습니다. We were not involved in this mission or operation. 학교와 병원 등 민간 시설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은 제동을 걸었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차례 네타냐후 총리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고 심지어 헛소리하지 말라는 고함까지 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If Israel is forced to stand alone, Israel will stand alone. 이스라엘의 폭주가 이어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는 고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정책은 처참한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중동에서 사실상 통제력을 잃어가면서 갈등 확대에 대한 두려움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중국군이 44년 만에 태평양으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중국군은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서 미사일이 원통형 수직 발사대에서 불을 뿜으며 날아오르는 사진 3장을 올렸습니다. 지형에 가려 발사 차량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진 않지만 2006년부터 실전 배치된 고체 연료 ICBM 둥펑 31의 개량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둥펑 31AG로 사거리를 11,000km로 확장해 미국의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도 핵무기입니다.
중남미 페루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된 한국인이 하루 만에 구출됐습니다. 납치범들은 경찰에 수류탄을 던지면서 격렬하게 저항하다 체포됐는데요. 주 페루 한국 대사관은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서 혼자 다니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경찰이 차량 문을 개방하고 손전등을 비추며 수색합니다.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는 양손이 여러 겹의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납치된 60대 한국인 사업가 A씨가 구출되는 현장입니다. 범죄 조직에 피랍된 지 하루 만입니다. 회사 직원이 A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받자 납치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납치한 뒤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던 이들은 이동 중 경찰의 포위망에 포착됐고 거칠게 저항하다 수류탄을 던져 경찰관 한 명이 다쳤습니다. 주 페루 한국 대사관 측은 피해 교민의 생명에 지장이 없고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체포된 20대 중후반 피의자 3명의 신원을 공개했으며 베네수엘라 국적의 범죄 조직에 소속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페루는 중남미 지역에서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편에 속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범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020년 1,700건에 육박했던 페루 납치 사건 발생 건수는 지난해 4,000건을 넘었고 지난 2011년 10대 한인 학생이 등교하다 괴한에 납치된 뒤 19일 만에 풀려난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인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아시아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베네수엘라의 그런 범죄 조직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하라는 그러한 입장은 나왔습니다. 현지 경찰은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 페루 한국 대사관은 치안 불안 지역을 홀로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야간에는 택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6조 4천억 규모의 세수 펑크에 이어서 2년째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현실화됐습니다. 2021년과 2022년 대규모 초과 세수였던 점을 고려하면 4년 연속으로 세수 오차가 반복됐습니다. 최근 4년간 세수 오차 규모는 200조 원에 달합니다. 법인세는 예산 대비 14조 5천억, 양도세는 5조 8천억이 덜 거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배추 가격이 치솟으면서 포장김치를 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비비고 배추김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고 이번 달 들어서 둘째 주까지 매출은 1년 전보다 1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종가김치도 지난달 전체 김치 매출이 1년 전보다 14% 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배추김치 매출은 17% 증가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어제 기준 9,383원으로 1년 전보다 52% 올랐습니다. 새벽 시간 고급 외제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잠적한 뺑소니범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나윤호 기자입니다. 질주하던 고급 외제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큰 충격에 오토바이가 수십 미터를 날아가고 파편이 사방에 튑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남자친구인 운전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배달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연인이 참변을 당한 겁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무 구호 조치 없이 500m를 더 달리다가 아예 차를 버리고 동승자와 함께 도주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서울의 모 법인 소유로 실제 운전자는 차량 보험 가입자와 연관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해 마지막 신호 추적과 탐문 등을 하며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운전했던 사람이 과거에 이제 그 보험 들었던 사람하고 좀 상이해요. 그래서 특정인들 검거활동 중입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붙잡는 대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계획입니다. 또 사고 직전 광주 도심에서 함께 질주한 다른 외제차도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한밤중에 서울 주택가를 나체로 활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산은 썼지만 옷은 하나도 안 입고 있었는데요. 술과 마약은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현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7월 야심한 시각입니다. 서울 해화동 주택가인데요. 한 남성이 성큼성큼 큰 보폭으로 골목길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우산은 쓰고 있지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은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이제 남성이 경찰이 자신을 쫓는지도 모르고 한참을 거침없이 돌아다닙니다. 경찰은 구석구석 수색전을 펼친 끝에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해서 체포했는데요. 남성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나체로 집 밖을 나온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했는데요.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지나치게 노출할 경우 남성처럼 공연 음란죄로 검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부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 정읍에는 음주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역주행해 5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주변에 출입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도 통제선이 설치돼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밤 9시 10분쯤 경기 부천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근데 뭐가 떨어졌으니까 3층에 계셨던 분들도 소리가 너무 크게 나니까 이제 놀라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떨어진 50대 여성 외에도 다른 50대 여성이 자택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2사람이 지인 관계였다는 점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부서진 차량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파손된 차량 옆에선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응급조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전북 정읍시 소성면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역주행해 마주오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승용차가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와 또다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역주행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2 승용차에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울어진 버스를 경찰과 소방이 둘러싸고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합차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 운전자와 50대 승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승객 4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운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 아침 6시쯤 경기 수원시 이목동 지지대곡의 인근 1번 국도에서 수원 방향으로 달리던 1.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3.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1.5톤 화물차는 옆으로 넘어졌고 들이받친 3.5톤 화물차는 밀려나가면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와도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2 화물차를 몰던 3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부산 대저동의 4층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배수 설비 실측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8.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고려제약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3일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 담당 직원 B씨에 대해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회사의 영업과 회계 업무를 맡으며 의사들에게 자사약을 쓰는 대가로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럽 축구계에서 과다한 경기 일정으로 선수들의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원정 1차전을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은 로봇이 아니라면서 컨디션을 확실히 관리하고 경기 수를 줄여야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경기 일정과 이동이 많아 회복할 시간이 적은데 정신적, 신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경기에 나서면 부상 위험이 명백히 커진다고 지적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For example, like City games, they play on Sunday and Tuesday. This was not even flexible, so it could move probably for the guys play Wednesday instead of Tuesday, you know. So, but it's not fixable, so we are not flexible. I think this we are talking about, you know, and it's normal that everybody get injury and high risk of the injury. I think it's not fair. 뉴진스 멤버들의 미니진 전 대표 복귀 요구에 소속사 어도어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가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를 요구한 뉴진스. 멤버들이 제시한 2주 시한의 마지막 날 소속사인 어도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직 복귀에 대해 수용 불가 결론을 내리고 이를 멤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민 전 대표에게 경영과 제작 모두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민 전 대표와 멤버들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절충안도 내놓았는데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직 유지를 위해 다음 달 임시주총을 소집하기로 하고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남은 계약 기간인 5년간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먼저 하이브의 홍보 담당자가 뉴진스의 성과를 깎아내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런 부조리를 막기 위해 대표직 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도어의 프로듀싱 제안을 두고도 진정성은 보이지 않았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남은 건 뉴진스 멤버들의 결정. 핵심 요구를 거절당한 만큼 전속계약 해지 절차에 나설 거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장기간 활동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뉴진스가 다른 투자자의 지원을 받아 위약금 수천억 원을 치른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표직 복귀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이틀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오늘 보도된 일간지 인터뷰에서 법원이 자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하이브가 돈을 줄 테니 받고 나가라는 협상안을 보내왔지만 자신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이브 해외 홍보대행 회사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자료가 가득한 자료를 이 빌보드 칼럼니스트에게 보내기도 했다며 사측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브는 공식 입장에서 민 전 대표가 주장하는 협상안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고 언급된 해외 홍보 대행 회사도 빌보드 칼럼니스트도 의혹을 부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라고 하죠. 절기 추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의 대표 축제인 2024 울산 고래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현장에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울산 고래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고래를 주제로 한 축제가 개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울산 고래축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래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인데요. 올해 28회째를 맞았습니다. 과거 고래잡이가 번창했던 이곳 장생포 마을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열리는 특별한 축제인데요. 그럼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님 모시고 이 축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입니다.
네, 이번 축제에서 특별히 더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오늘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울산 고래축제가 우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 정말 야심차게 준비해서 다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장생포의 밤을 빛내는 야간 프로그램들을 추천해드립니다. 불꽃쇼, 또 인기 가수 손태진과 김다현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들이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쇼도 열리게 되고요. 고래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고래 프레이드도 주간에서 야간으로 바꿔서 LED 조명과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꼭 현장에서 함께 즐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고래축제가 열리고 있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가 3년 연속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울산 문화관광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인가요? 네, 말씀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장생포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터닝포인트를 맞이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남구가 미래 관광 전략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 핵심이 체험과 체류를 위한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7년까지 453억 원을 투입해서 코스트카트와 공중거래처럼 다양한 체험형 컨텐츠를 보강하고요. 또 야간 관광을 위한 경관 조명과 미디어 파사드도 추가로 강화해서 또 거기다가 해군 관사를 활용한 공유 숙박소도 함께 조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장생포를 머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의 꿈을 꼭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울산 고래축제는 오늘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데요. 고래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은 물론 울산 바다에서 펼쳐지는 수상 플라이보드 퍼포먼스와 뮤지컬 공연 등 한낮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화합과 희망을 뜻하는 고래와 함께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잊지 못할 가을 추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고래박물관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변호사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찬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만찬의 성과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일까요? 저녁을 먹은 것일까요? 네, 이게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좀 기다려 보시죠.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지켜봐 주시고 결국은 정치는 민생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과가 뭐냐고 물으니까 헛웃음을 치면서 저녁을 먹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 먹은 거 이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뼈 있는 말을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자신은 좀 빨리 가서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서 뭔가 최상병 문제라든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의료 대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불러주지 않으셨고 끝나고 나서도 불러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밥만 먹고 왔다. 라고 하면서 결국 다시 재독대 요청을 한 것이니까 자신도 물러서지 않겠다. 끝까지 대통령이 할 말은 하고 그리고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꼭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게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가까지도 얘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결국에는 누가 끝까지 버티고 이기느냐의 싸움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소통의 과정이다. 좀 기다려 보시죠. 라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 독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근데 그 국민의힘의 성북구의 그 위원장 있잖아요. 이상규 위원장. 최고위원까지 놓고 백서 만든요. 이분이 그 한동훈 대표한테 독대를 요청해 놨더라고 글로.
예. 그러면 이게 그분도 독대를 끄면 되죠. 지구당 위원장이에요. 최고위원도 놓고 예. 백서도 만들고. 예.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게 독대 요구하면 한동훈 대표는 다 받아줍니까? 당 대표를 거기다 비유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아니 않을까요? 그분이 예. 당협위원장이고 예. 최고위원 논분이고 예. 현재 당협위원장이에요. 예. 당협위원장이면 대표하고 독대 좀 하자고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저는 그 똑같은 비유 아닙니까? 독대라는 게 다 예의나 이런 데 의전을 갖춰가지고 신청해야 되잖아요. 공개한 형식을 지금 비판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이제 비공개로 먼저 조율해서 예. 대통령이 시간이 되는지 이런 걸 이게 미리 확인하고 독대라는 게 대통령이 갑자기 2-3시간 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불쑥 먼저 언론에 이게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예. 공개했든 간에 예. 독대 요청했다고. 이 독대라는 건 이게 합의가 되고 예. 더 좋은 거는 성과가 나왔을 때 독대로 이럴 때 발표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독대 요청한 사실만 언론에 불쑥 공개되니 대통령실도 이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율도 안 됐는데 예.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질 않았잖아요. 의제도 조율이 안 됐고요. 따라서는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아무리 정치 초년생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독대를 대통령하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이게 프로토콜에 따라 하는지 그걸 이게 먼저 좀 한번 돌아보세요. 일단 뭐 정무수석 그리고 뭐 비서실장 이렇게 이제 직접 요청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다르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언론에 먼저 공개가 됐잖아요. 그거는 한 대표 측에서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누가 공개했을까요? 그거는 본인들이 뭐 안 했다면 안 한 겁니까? 예. 저는 공개된 경위를 알지만 제가 예. 방송에서 할 건 아니지만 예. 저는 이게 책임이 있다 봐요. 공개된 경위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제 의제도 그렇잖아요. 뭐 의료 2025년에 백지하다.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하려고 했다잖아요. 이런 이게 독대는요. 이거는 그냥 본인 정치지 제대로 이게 성과를 독대해도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무슨 성과 나오겠습니까? 그다음에 2025년 내년에 바로 백지화가 됩니까? 이미 의제까지 언론에 공개돼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저는 대통령에 대한 독대 예의가 아니라 봐요. 그러니까 뭐 결과가 뻔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가능성도 큰 거다 뭐 이렇게도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게 역대 대통령한테 독대 요청했다고 언론 난 거 본 적 있습니까? 제가 30년 넘게 본 적이 없어요. 예. 역대 어느 대통령인데 예. 당대표 독대 요청했는데 뭐 거절되고 이런 거에 누설되고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어쨌든 뭐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우리는 흘린 게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만찬 회동에 있었지만 어쨌든 뭐 친한, 친윤 양쪽에서 서로 좀 불편한 심기를 언론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요,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얘기가 이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 면담 요청을 하고 싶으면 대통령과 산책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할 수 있었는데 참 속 좁고 교활하다. 이 교활하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또 친윤계 쪽, 친한계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민심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그 전에도 수차례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뭐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전화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계속해도 요청했는데 안 해주니까 결국에는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자꾸 비공식적인 요구들이라든가 얘기들이 들어오니까 공식적인 루트를 이용해라라고 해서 문자 익십을 했듯이 지금 뭐 굉장히 이런 사안인 것 같고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교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미 뭐 거의 끝날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독대를 하더라도 결과가 없고 대통령이 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의 독대를 피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독대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통령을 향해서 뭐 굉장히 강하게 뭐 선전포고하듯이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 축적용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대통령과 산책하면서 면담 요청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했으면 받아는 줍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받아주고 안 주고 독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 독대가 하면 맞는 키가 다 해결되고 독대 안 하고 이게 누가 뺏어가면 안 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왕들은요 다 기록을 합니다. 독대는 옛날에 뭐 송시열하고 진짜 그 우리 아주 역사적으로 몇 번 안 돼요. 그래서 별명이 요즘 한독대 그러잖아요. 아니 독대만 하면 모든 해결되냐고요. 변호사님이 지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전역 의원도 그러고 계속 이 한독대라고 뭐 하잖아요. 한독대라고 합니까? 예. 예, 전역 의원이 그 글도 올리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이제 그 서로 신뢰에 따라서 누가 뺏어가면 안 됩니까? 오히려 여러 사람이 더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수도 있잖아요. 원내대표 둘이 만나면 또 어떻고 또 이게 지도부 한 4-5명씩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할 때도 배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독대에 집착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렇게 지금 신뢰가 없는 상태에 독대한다고 성과 놓을까요? 그렇잖아요. 저는 자꾸 이게 독대하면서 꼭 이게 막 독대를 강요하는 스토커들이 그렇잖아요. 계속 만나자.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스토커라는 표현까지 좀 계속 만나자고 독대 그러잖아요. 예, 너무 요청하는 건 옳지 않다 또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검사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검사실에 모셨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거 보고서 가지고 가가지고 독대하면서 대통령님 이런 외압이 들어왔고 이렇게 나는 이걸 수사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들은 누가 옆에서 듣고 있으면 소개만 하는 걸 좀 불편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항상 뭔가 누출이라든가 누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러이러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풀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언론에다 대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 독대 요청했다는 게 언론에 공개됐다고 화를 내는데 만나서 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요청하면 한번 만나주고 그다음에 안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지금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었으면 그 만찬 그 회동에서라도 한동훈 대표가 그냥 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갔을 때는 18장이에요. 그리고 그 4장 공개한 것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대표 등 모든 사람은 웃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고개 빼딱 해가지고 인상 팍 쓰고 있더라고. 고개 빼딱 해가지고 인상 팍 쓰고 있더라고. 한동훈 대표가 덜 익었어요. 그래서 나는 땡감으로 떨어져 버릴까 해서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힘을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무수석한테 나 또 독대 시켜주시오. 이게 대표가 할 일이냐고요. 그 자리에서 88분 대통령이 얘기하더라도 대통령님 지금 우리가 오늘 만찬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데 의료 대란 안 됩니다. 원천 검토하세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절대 이렇게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민생이 지금 대통령께서는 경제는 좋다고 하는데 바닥 민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고기 먹으면서 대통령이 원전 얘기하고 있는데 저런 얘기하기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병존한다고 봐요. 저 자리에서 음식들 막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 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한마디 하고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깊숙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27명이 있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영상도 없죠. 사진도 없죠. 기자도 없죠. 그 말을 한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 멋있구나 이렇게 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는 자기가 좀 물러나고 독대를 통해서 소개말을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 같다는 거고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것이 언론에 나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그냥 쭈뼛쭈뼛 하다가 홍철호 정무수석한테 다시 부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대통령실에서 픽한 만찬 사진 4장, 그 4장 안에 한동훈 대표 표정이 어떤지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좀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뭔가 좀 삐딱하다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서정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뭐 삐딱하던 거는 모르겠고요. 근데 저는 박지원 의원들이 동의하기 힘든 게 굳이 그 진짜 김건희 여사 문제나게 의료 대란을 굳이 이런 자리에 또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의료 대란의 문제는 대통령이 충분히 알고 있어요. 다만 이게 내년에 백지화를 못 시킨다. 이거 개혁을 위해서 돌파해야 된다. 모든 상황을 대통령이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굳이 독대 하나 저런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과 신뢰를 깨뜨리는 거예요. 진짜
김건희 여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진보 좌파 진영에 집중적인 타겟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편을 들어주지 못할 망정 그걸 이게 대통령한테 아이 당신 부인이 김건희 여사 문제 있으니까 여론 좀 들어봐라. 이거 독대 때 이 말하려고 독대하자는 겁니까?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서정 변호사 이제 주관적인 의견을 전해주신 건데 의정 갈등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 민심에 반영된 의정 갈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당 대표로서 얘기할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 게 근데 공개적으로 하든지 뭐 보고서를 주든지 꼭 독대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 방식은 전달할 방식이 많잖아요. 왜 독대만 저는 고집하는지 그럼 뭐 기자들한테 기자회견을 하든지 예. 아니면 이게 보고서를 만들어 전달하면 되잖아요. 예. 만약에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정 갈등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뭐 격노하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독대에서 말하면 경로 안 합니까? 경로는 다 하지만 제 말은 이게 이미 했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 여러 차례 그 의정 갈등에 이미 많이 했잖아 언론에. 예. 그러니까 저는 독대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성과가 안 나오니까 예. 굳이 뭐 대통령실에서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독대 의미 없다. 대통령실이 지금 뭐 추가 독대 성사 여부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그리고 독대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할 문제다. 한동훈 대표의 첫 번째 독대 요청과 결국 맥락은 똑같습니다. 상황 봐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뭐 당분간 독대는 안 할 것으로 보여져요. 안 할 것이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의료 대란 문제도 대통령의 마음은 정해져 있고 뭐 어떤 장관 해임 문제도 없는 것이고 그냥 대통령의 생각을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한 대표를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이고요. 또 김건희 여사 문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것에서도 예. 타 공범들이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걸 뭐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 또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 한번 한다고 해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김건희 여사와 오히려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대화를 못 하듯이 김건희 여사와도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뭐 어쨌든 지금 만찬 이후로 다 뭐 당정 간에 또 사이가 좀 껄끄러워진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늘 통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뭐 독대 아니더라도 한동훈 대표와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그래도 이제 이거 한동훈 대표가 이제 60%가 넘는 지지율로 예. 압도적으로 당 대표가 됐으니까 예. 뭐 저는 대통령이 그 큰 형님 리더십으로 옛날처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렇게 좀 포용하면서 예. 자주 이렇게 만나고 소통하고 저도 그걸 원하기는 원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도 너무 이게 자기 정치보다는 옛날에 따르던 게 있잖아요. 좀 진짜 진심으로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 자기 정치보다는 예. 이런데 이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 뭐 대통령도 이게 바뀌어야 되겠지만 한동훈 대표도 지금 이게 너무 자기 정치나 언론 의식한다. 진짜 윤석열 정권 성공보다는 이런데 또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두 분 다 노력해야죠 서로. 예, 어쨌든 뭐 독대 신경전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불사의 새벽 4시인데요. 이준석 의원이 왼쪽에 보이고요. 천하람 의원이 오른쪽에 보이네요. 여기서 삽질은 왜 했을까요? 이 사진을 명태균 씨가 공개하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는 않은 장면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 자신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뭔가 부탁을 해서 공천 개입 문제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 반박용으로 이준석 대표도 7불사에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달빛 아래에서 기념식수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마도 이 좀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도 왜 새벽 4시에 예. 저기서 좀 저런 걸 했을까? 그게 나무 심은 거예요? 나무 심은 거죠. 그런데 홍매화라고 하는 건데요. 예. 홍매화가 좀 기운이 좋다라고 이렇게 주술적인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기 저 새벽에 달을 보면서 저 매화를 심으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추측은 해봅니다만 예.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좀 다 별로 좋지 않고 저런 것들이 결국에는 명태균 씨고 명태균 씨가 지금 김영선 씨로부터 뭐 돈을 받고 또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을 해서 공천을 해줬고 이런 것들이 자신들을 과시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됐고 예.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 같은 녹음들을 사람들한테 들려줬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왜 저런 분하고 또 김건희 여사는 연루가 돼가지고 또 다른 공천 개입 파동으로 또 예. 김건희 여사 문제가 또 논란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 시점이 이제 총선 전에 굉장히 바쁜 시점인데 저런 장면이 연출된 게 상당히 좀 부자연스럽다는 지금 의혹이 일고 있고요.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술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건데요. 새벽 4시에 서울에 올라가려는데 명태균 씨와 주지 스님이 기념 식수를 해달라고 나무를 준비해 놓고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해명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기념 식수를 새벽 4시에 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예. 옛날에 그 유명한 시조 중에 푸른 오동나무 있잖아요.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렸더니 내 심은 탓인가 기다려도 아리 온다. 무심한 일편 명월리 빈가지에 걸려서랴. 벽오동 심은 뜻은 이게 봉황을 보는 거예요. 예. 저는 홍매화 심은 뜻도 뺐지. 봉황을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심어야 배지 단다는 거. 그다음에 개혁신당이 앞서게 원내 교섭단체 단다. 이준석 잘하면 이게 대권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지 스님이나 명태균 씨가 말하니까 저 심은 게 아닌가. 이게 주술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거는 낮에 심으면 안 된대. 제가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거는 이게 달빛이 돼요. 달하고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조에 나오잖아요. 명월만 이게 빈가지에 걸렸다고. 그래야만 이게 효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달빛이 비출 때 그때 있고 심어야 효과 있으니까 결국 배지 달았잖아요. 앞으로 이게 7불사에 총선 때마다 매화 심어놓은 사람 많을 겁니다. 나도 이게 달다고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오해할 수 있어서 저거 심어서 의원된 건 아니고 결과는 예. 그래 됐으니 결과는... 이제 사람들이 그게 많이 올 수 있다는 벌써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뭐 주위에도. 그 주술이 맞다 틀리다까지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뜻은 그런 그래 봅니다. 옛날 시조로 돼 주술의 있어요. 의미가 예. 담겨 있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지난 2월 29일 7불사 회동 저기서 김영선 전 의원이 비례대표를 뭐 거래하려고 했다. 지금 이런 의혹이 이제 불거진 상황이고 이준석 의원은 단박에 거절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해명은 명태균 씨가 나무를 준비해 놓고 있어서 우리는 심은 것밖에 없다. 천하람 의원은 저기서 이제 삽질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명태균 씨의 얘기를 뭐 이준석 씨가 뭐 신뢰를 했던 걸까요? 이준석 의원이 뭐 누구 말 쉽게 듣는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신뢰했겠죠. 왜냐하면 이게 그 본인이 전당대회 할 때 나경원 이길 때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 여론조사를 꽤 했을 겁니다. 그때 이준석 대표가 치고 나가는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저는 신뢰했으니까 그 새벽에 그까지 그 바쁜 시간에 왔을 거고요. 단칼에 거절했다? 그러면 이게 단칼에 떠나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천하람 의원이 그 얼마 있었습니까? 오래 있었잖아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다가 뭡니다. 그 이후에 또 김용남 의원도 이게 의논했다고 돼 있거든요. 아마 지도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 아마 이게 있었을 거예요. 단칼에 거절했다는 말은 저는 거짓말로 봅니다. 예. 이 명태균이라는 인물 도대체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다닌 사람인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가 또 안철수 의원과 찍은 사진도 또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죠. 아니 안 의원님도 그 저 명태균 씨라는 분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또 제 이름이 나오길래 예.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대선 기간 동안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 그리고 거기 기사를 보니까 저희 최진석 그 당시에 선대위원장께서 그 만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혀 전달 못 받았습니다. 예, 명태균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셨고요. 예, 처음에는 앞 두 글자만 기억이 나가지고 유일하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분은 안철수 의원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오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들 그 평소에 그 캐릭터로 봤었을 때 분명히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네. 공포탄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실탄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니까 계속 사진 올리잖아요.
안철수 의원이야 워낙 유명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진 찍었다고 다 아는 사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나는 명태만 한다. 이 안철수 의원 발언이 상당히 발끈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사진까지 공개했더라고요. 좀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여러 명들하고 사진 찍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는 겁니다. 다만 명태균 씨가 또 똑같이 접촉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의 선대위원장을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 것 같고요. 아마도 안철수 의원이 직접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직설적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안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까지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보고가 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그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명태균 씨를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태균 씨를 통해서 어떤 부적절한 공천 개입이라든가 부적절한 공천 또 부적절한 단일화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명태균 씨가 항상 자랑하면서 핸드폰으로 그냥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언론 보도 오늘 나온 게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닌데 명태균 씨가 이준석 돌풍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지금 김웅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실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도 모른다고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추측을 했습니다. 어떤 인물이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근데 여론조사를 좀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 컨설팅 있잖아요. 컨설팅. 이런 걸 이렇게 좀 한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아마 근데 이준석 대표 전당대 할 때 여론조사 나경원하고 그때 좀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초창기 정치 입문할 때 여론조사 PNR 여론조사 있잖아요. 이런 쪽에 역할을 좀 해서 아마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이름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도 고향이 경남 쪽이고 그다음에 제가 보수 정치판에서 방송도 하고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이름을 완전히 제가 처음 들어봐요. 그렇다 보면 이제 그렇게 진짜게 유명한 엄청나게 영향이 있는 이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아마 경남에서는 약간 이게 여론조사하면서 좀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조금 이게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안철수 의원이 저는 거짓말할 분은 아니잖아요. 아마 사진은 찍힌 게 있을지 몰라도 이걸 가지고 이게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거 하고 그럼 명태균 씨가 안철수하고 골프 치고 요트 타고 여행 가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비교할 건 아니라 봐요. 예. 지금 막 속보관까지 들어와서요. 그 속보 내용을 잠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국정원 보고 내용이 지금 속보로 좀 들어왔습니다. 북한 핵시설 공개는 미국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북한이 2자릿수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미국 대선 전후에서 언제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 대선 이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국정원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또 적대적 두 국가와 관련해서 헌법 개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오늘 국회 정보위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가 열렸는데요. 국정원이 오늘 현안 보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끝났다고 하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 핵실험 관련 내용이겠죠.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가 없고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한다면 미국 대선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미국 대선 전후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정원의 정보 보고에도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에 보다 좀 자세한 내용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명태균 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속보를 좀 전해드렸는데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본인이 좀 부풀리고 있다 이런 또 의심도 있지만 이
명태균 씨 이름이 너무나 많은 곳에 등장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 실상을 좀 파헤쳐야 된다는 또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상을 파헤쳐야죠. 예.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뒤에서 도와주는 거. 근데 내놓고 자신이 공천에 개입하고 자신이 공천 개입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언론에 굉장히 떠들고 사람들한테 다 들려줬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에도 명태균 씨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총장님 대통령에 나가십시오라고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계속됐는데 튀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리고 그걸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명태균 씨를 소개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은 동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이 여론조사 왜곡이라든가 선거 개입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앞으로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속보를 전해드렸었죠. 국회 정보위에서 있었던 국정원의 정보보고와 관련해서 여야 간사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기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 마지막 정보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그리고 또 자료 요구 채택 그리고 정의된 채택을 마치고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현안 질의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의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언론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9월 13일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례적인 것이 이때까지 핵과 관련된 생산 시설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다 하더라도 언론에 노출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방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공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행위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위이다라는 측면과 또한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과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 중인데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70여 킬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무기화했을 때 상당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최소 2자리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핵실험, 제7차 핵실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식의 군사적 도발, 예를 들면 ICBM 발사라든지 인공위성 발사나 미사일 발사 다양한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미 대선 전보다는 더 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핵과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9월 18일 날 북한이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초대형 탄두 장착 미사일 그리고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를 했었습니다. 이 목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정밀 타격 초대형 탄두 장착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하려는 목적이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 하면 내륙을 표적으로 한 내륙 표적 발사 시험이었기 때문에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하려는 목적이었고 2발이 발사되었는데 그 중에 한 발이 표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를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이라든지 이런 대내 매체는 일절 공개하지를 않고
대외 매체에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에 북한의 수해 국면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 시험을 공개할 경우 민심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 대내 매체에는 공개하지 않고 대외 매체에만 공개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북한이 작년 말 최고인민회의부터 2개의 적대적 국가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가 현재 소집되어 있는데 여기서 헌법 개정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이 나왔고요. 적대적인 2개의 국가 방침에 따라서 후속적인 입법 조치, 새로운 경계성을 획정한다든지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추가적인 입법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 중에서는 최근 임종석 의원이 제기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아닌 평화적 두 국가론과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특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라는 대통령 선서를 하는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한치의 이견이 없다.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은 반헌법적인 발언이다. 여기에 대해서 더 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던 오늘 정보위 국정원의 보고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여야 간사가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을 한 내용이고요. 지금 전해드린 내용은 여당 간사의 발언 내용 저희가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속보를 좀 전해드리느라 시사정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축자 제안에 몰래 빈 공간을 만들어 중국산 담배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들여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시가로 무려 70억 원이 넘는 규모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바꿔가며 운반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우레탄 바닥판 겉을 뜯어내자 담뱃갑이 가득합니다. 잔뜩 쌓여있는 자재를 여는 족족 알약과 녹두, 명품 가방이 줄줄이 나옵니다. 담배처럼 부피가 큰 밀수품을 먼저 채우고 남은 공간에 치료제와 녹두가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내기 위해 최대한 많은 밀수품을 들여오려고 바닥재 안을 꽉 채운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시도한 밀수 규모만 국산으로 둔갑한 담배 8만 3천 갑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1만 정, 녹두 1톤 등입니다. 시가로는 무려 73억 원에 달합니다. 세관은 50대 국내 총책 A씨 등 4명을 검찰에 넘기고 중국에서 물건을 넘긴 A씨 남편을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수입 신고를 하고 SNS로 운반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번 적발 전에 세관을 통과한 일부 밀수품은 여러 장소를 거쳐 운반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5톤 트럭으로 이제 노상으로 옮기고 거기서는 1톤 트럭 4대로 다시 2차 배송지로 옮기고 추적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이건. 세관은 불법 의약품과 위조 상품 밀수입은 국민 건강과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천억 원대 돌려막기 사기 의혹이 불거진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 K 대표 김모 씨가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YTN이 단독 보도에 드렸는데요. 김 씨는 과거에도 수백억 원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주범이 잠적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수사를 중지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천억 원이 넘는 돌려막기 사기 의혹이 불거진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 K. 대표 김모 씨는 대규모 집단 소송 직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과거 다른 사기 사건에도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환 등 여러 자산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끌어모았던 FMI 글로벌. 지난 2018년 대표 배모 씨가 투자금 수백억을 들고 잠적했는데 김 씨는 당시 이 회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계좌로 넣냐고 했을 때 김 계좌랑 계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에 그렇게 나눠 들어갔는데 이 계좌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뭐 자기 회사 부사장이다. 당시 배 씨와 직원들을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한 검찰은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는데 혐의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범이었던 배 씨가 잠적해 상세한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진행이 어려울 때 수사를 멈추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수사도 정지가 됐고 좀 그게 답답하고 개인이 이거를 다 키울 수 있는 게 좀 어려워서 한계를 많이 느꼈었죠. 그런데 지난해 FMI 피해자 일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김 씨에게 배 씨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배 씨의 공범이거나 적어도 배 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앞서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김 씨를 불기소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최근 법원의 결정에 비춰봐서 당시 검찰의 결정은 단지 주범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한 것은 굉장히 편의적이고 좀 아쉬운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되면서 또 다른 사기 사건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북한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파주와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도로의 북측 구간인데요. 북한이 올해 초 이 경의선 도로 북측 구간에 여러 겹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왕래가 끊긴 지 오랜 도로에 굳이 지뢰를 겹겹이 묻어가며 확실하게 군사적인 경계선을 그은 건데요. 개성공단에 건물을 올린다든지 또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우리 자본이 투입된 이 개성공단을 독자적으로 재가동하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이어지는 쓰레기 풍선 살포도 남북 관계 악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도 누적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까지 인천 김포공항의 운영 중단만 20차례, 차량의 앞 유리창이 부서지는가 하면 한 60대 여성은 풍선을 맞고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습니다. 연일 날아오는 쓰레기 풍선에 이 패러디 영상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춤을 추는 딥페이크 영상인데 한 유튜버가 어반자카파 조연아의 신곡 줄게를 오물 다줄게로 개작을 했습니다. 김정은도 웃을 영상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보여주는데요. 남북관계와 함께 이 전문가와 함께 북한 관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정원이 오늘 국회에 이 북한 현안 보고를 해서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실험 가능성이 한층 국체적으로 언급이 됐는데요. 이제 핵무기를 두 자릿수까지 만들 수 있는 어떤 플루토늄과 그리고 우라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된다라는 보고가 나왔어요.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인가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북한이 얼마 전에 12축 24륜 ICBM 발사대도 공개도 했고 또 원심 분리기 이 공장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7차 핵실험을 어떻게 보면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루토늄뿐만 아니고 우라늄 이 공장도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영변에서 이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이 원심 분리기가 한 4,000개 정도 되고요.
강선에서 12,000개 정도 되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1년에 우라늄 탄을 만들 수 있는 게 16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두 자릿수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북한은 지금 현재 상태대로 가면 2030년에 이렇게 한 300개 정도를 목표로 지금 핵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어떤 핵실험을 할지도 상당히 관건이었는데 이번 그 국정원 보고를 보면 미국 대선 전이 아니라 후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CBM 신행 발사대를 공개하고 원심 분리기 공장을 이렇게 공개한 이유는 미국과의 협상을 이제 염두에 두고 몸값 올리기 일환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차기 행정부에서 대외 정책에 수행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이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미국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후순위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몸값 올리기 일환으로 이것을 다 공개했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그렇다라고 하면은 ICBM 새로 공개한 발사대를 이용해서 ICBM 발사도 할 수 있고 다탄두 실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북극성 사형 오행도 실험할 수 있거든요. 만일에 이걸 해서도 북한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아마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7차 핵실험은 유용한 카드를 가지고 있대 아마 미국의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죠. 지금 북한이 지난 13일에 이제 핵시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위치랑 네네. 관련해서도 상당히 어디일지 그런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혹시 좀 짐작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가 영변 핵시설을 워낙 잘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강선 핵시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은 2019년도에 미국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때 등장했던 곳이 바로 이 강선 이게 핵과 관련된 시설이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변에서 가동하고 있는 것이 원심 분리기가 한 4,000개, 강선에서 한 12,000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공개된 것은 영변보다는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네. 그 최근 이제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와 개성공단이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이렇게 여러 겹으로 지뢰를 묻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감을 키우려는 의도적인 부분일까요? 그렇죠. 뭐 사진은 이번에 공개되었지만 지뢰는 올해 초부터 이렇게 매설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것은 김정은이가 작년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하고 1월 초에 최고인민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를 전후해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조치한 것이 개성공단에 이르는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거고 이것이 점점 이제 지뢰 매설 장소가 확대됐잖아요. DMZ에 지뢰 매설하고 방벽 설치하고 그리고 경의선, 동해선, 철도죠. 거기에 레일 걷어내고 침묵도 걷어내고 가로등도 다 걷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조치이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개성공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정황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죠. 북한은 20성 10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1년에 20개 시군에 현대화된 지방산업기지 건설을 10년 동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0성 10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의 자원이라든지 또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쇄된 개성공단은 20성 10 정책의 아주 그 매력적인 장소로 이제 북한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개된 그런 영상들을 보면 개성공단 내에 있는 그 횡단보도에 새로 색칠한 것도 이제 나오고 또 개성공단 내에 있는 공장의 지붕도 새로 만든 것을 영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말의 의미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독자적으로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개성공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제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쓰레기 풍선 피해도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좀 계속될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금방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9월 22일까지만 하더라도 22차례 5,500개 쓰레기 풍선을 보냈는데 사실상 뭐 국제적 망신이고 취조를 한 거죠. 이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차량도 파손되고 공장 지붕에 불이 나기도 하고 인천의 김포공항 이착륙도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여 차례 이렇게 지연이 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또 이제 뭐 60대 여성이 여기에 이제 피해를 입어가지고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서 여기에 이제 기폭제가 들어 있으면 산에 떨어질 경우에 여기 산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하늘에서 이게 미리 사격을 해가지고 좀 떨어뜨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분산되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풍선만 터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대로 수직낙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그 위험성을 가지고 옵니다. 사실상 1층, 2층에서 돌 하나 던져도 그것이 이제 피해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풍선에 매달려 있는 그 쓰레기가 한 15kg에서 20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안전하게 낙하하고 난 뒤에 이것을 수거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것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풍선이 부양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쓰레기 풍선을 보다 보니까 패러디 영상까지 나왔습니다. 이 남북 관계 경색이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지금 김여정이가 이제 한국 노래 춤도 추고 또 이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비꼬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유튜브가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 이제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조혜나의 신곡에 줄게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이걸 이제 패러디 해가지고 뭐 오물 다 줄게 이런 이제 패러디한 겁니다. 그래서 가수 조혜나가 입었던 영상을 북한의 김여정이가 그대로 이제 나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런데 이제 북한 군인들이 그 뒤에 이제 백댄서로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줄게 오물 다 줄게 내 남은 쓰레기 뭐 남녘에 오물 다 줄게 뭐 욕심 많은 수령을 위해서 남녘 땅보다 오물이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패러디해가지고 나왔는데요. 25일 오후를 기준해가지고 조회수가 63만 건이나 되니까 많은 한국 분들이 아마 이 패러디를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전투원 훈련 지도를 할 때 전과 다른 주변 경호원들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방아쇠에 이렇게 손가락을 걸고 있어서요. 뭐 좋지 않은 민심을 증명한다 이런 분석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거기에 동의합니다. 과거에 이제 김정은 군부대 방문 사진을 이렇게 쭉 보면 이번 이제 나온 사진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군 부대를 이제 방문하더라도 경호위원도 작았고 조금 떨어져서 이제 경호도 하고 총도 이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차고 있었고 방아쇠에 이제 손가락도 걸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격장을 방문을 했을 때는 이 경호요원들도 많이 등장을 했고 총뿌리가 땅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아쇠를 적시 이제 당길 수 있는 손가락을 넣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제 트럼프의 저격 미수 사건도 영향을 미쳤고 또 이게 군 부대도 그냥 군 부대가 아니고 사격장이라는 그런 특수한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마 김정은 스스로가 신변에 대한 굉장한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결국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민심을 반영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 관련 이슈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릭 클랩턴의 광팬인 북한 김정철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는 게릴라 뉴스. 오늘은 김정철이 에릭 클랩턴 로고가 들어간 라이터와 옷, CD와 DVD 등 각종 기념품을 모조리 사들인 사실을 보도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유럽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 미스터 A가 2010년 12월 30일 김정철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과거 클랩턴 스토어에서 구매한 것과 같은 라이터를 파는 곳은 없다. 이베이 경매에 나온 제품은 구할 수 있다. 1998년 에릭 클랩턴 유럽 투어를 기념해 제작한 라이터로 가격은 24유로, 라이터 기름 열통은 25유로다. 며칠 뒤인 2011년 1월 3일 김정철은 둘 다 사라고 지시했고 미스터 A는 평양 도착 예정일을 보고했습니다. 김정철은 라이터를 사가지고 그 측근들과 가져오자마자 아마 담배를 멋지게 한번 피우고 친구들과 같이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지인에 의하면 그런 말도 들려오고 2010년 9월 11일 김정철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지시사항입니다. 그해 북미 투어 프로그램 소개 책자와 2009년 2월 일본에서의 공연을 녹화한 DVD 한 개를 사라는 내용입니다. 김정철은 며칠 전인 9월 4일에도 클랩턴 물자 목록을 제시하면서 구매 계산서를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클랩턴 로고가 새겨진 남성과 여성 반팔 티셔츠 여러 종류, 그리고 DVD 여러 장입니다. 특히 특정 DVD 2개는 각각 그해 9월 28일과 11월 9일 판매를 시작하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사라고 명시했습니다. 해외 어디든 공연 현장을 직접 찾고 기타와 용품, 악보, 라이터, 옷, DVD 등 클랩턴의 흔적이 담긴 거라면 무엇이든지 사들인 김정철. 북한 주민이 절대로 해서도 할 수도 없는 일을 오롯이 만끽했습니다. YTN은 오늘 밤 9시 유튜브 콘텐츠 북한 탐사에서 김정철이 사들인 에릭 클랩턴의 흔적들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가을 이사철인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오르고 매물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반전세나 월세로 눈을 돌린 실수요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지난 3일 전용 면적 75제곱미터 전세 가격이 7억 5천만 원에 실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5개월새 1억 원이 뛴 겁니다. 가을 이사철이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엔 이렇게 호가를 올린 전세 매물조차 부쩍 귀해졌습니다.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 반면에 계속 전세 구하시는 분은 많고 대출 규제는 나오고 하니까 지금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을 2개월 전부터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 주요 아파트 전세값도 상승 흐름이 뚜렷한 모습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전세 가격은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오르는데 시장에 풀린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의 경우 올 초와 비교해 19% 가까이 줄어든 2만 8천여 건에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이어진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이 전세 대출 문턱까지 높인 상황.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일부 전세 수요가 반전세나 월세로 옮겨가는 분위기마저 감지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수요의 집중을 피해서 반전세나 월세 등으로 이동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월세 시장까지 들썩일 거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중심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전면전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의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부인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헤즈볼라가 반격을 했습니다. 이제 모사드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인 모사드 본부를 겨냥한 건데 뭐 그때 삐삐 폭발 보복한 거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9월 18일 날 그 소위 골드 아폴로라고 하는 대만제 그 삐삐 그 페이저죠. 그다음에 아이컴이라고 하는 일본 무전기에다가 일본에서 나온 무전기에다가 폭탄을 심어서 테러를 감행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물론 이제 그 골드 페이저 골드 아폴로의 그 대만제나 대만이나 아이콤에서는 자기네들의 물량에 관계 없다라고 밝혀서 이제 이스라엘이 했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밝히지를 않아서 그리고 증거가 아직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카데르라고 하는 탄도 미사일을 헤즈볼라가 그 본부에 발사를 했죠. 그 텔아비브의 그 인근에 있는 모사드 본부에 발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는 멈추지 않겠다. 지금 뭐 공격 양상도 전쟁의 3단계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어떤 단계에 진입했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거는 조금 저희가 그 수사는 조금 저희가 걸러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도 얘기한 건데 우리가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지금 전쟁은 레바논에서 군사작전,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띄워놓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지 그 헤즈볼라의 괴멸이라든지 아니면 전면전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헤즈볼라와의 그 전투가 좀 더 본격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무슨 전면전,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하마스 이후에 또 이렇게 가는 전면전이라고 보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금 봐야 됩니다. 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랑 하마스를 떼어놓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헤즈볼라가 물러나야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굴복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의 이스라엘 공격이 이제 계속된다면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이스라엘이란 그 라타니 강이라고 하는 소위 그 레바논 남부의 그 라타니 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그 헤즈볼라를 뺄 때까지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북부에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대피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공격이 계속 되니까. 그래서 그 지금 대피한 피난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또 그다음에 그 하마스에 대한 하마스 괴멸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헤즈볼라의 그 영향력을 조금 북쪽으로 밀어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군사 작전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있죠. 그 지금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의 괴멸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도 헤즈볼라를 어느 정도 이렇게 군사 작전을 통해서 밀어내는 것은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이렇게 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그 충돌이 좀 격화되면 이게 또 어떤 전쟁에 나선에 휩싸여서 또 다른 큰 확전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은 아직까지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그 불확실성이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좀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만약에 전면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전면전의 시작은 어떤 게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헤즈볼라도 지금 그 탄도 미사일을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에 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한 발밖에 쏜 거는 아닌데 지금 이제 모사드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에게 그 페이저와 그 무전기를 공격했기 때문에 공격했다라고 밝혔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 텔아비브에는 시내 자체는 40만밖에 살고 있지는 않는데 그 이제 그 위성 도시나 그 주변부까지 다 합치면 이스라엘 인구가 900만 정도 되는데 415만 명이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그런 공격이 텔아비브에 대한 그 헤즈볼라의 공격이 심화가 되다가 민간인 피해나 이런 것들이 크게 피해가 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개입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확전 양상으로 갈 전조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인 거죠. 만약에 진짜 그게 현실화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헤즈볼라가 그 텔아비브에 그 까다로운 미사일을 쏜 것은 어떻게 보면 모사드에 대한 그 보복 공격도 되지만 경고성도 됩니다. 우리가 하마스와 같지 않다.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더 강력한 무기 수단이 있다. 하마스는 그 소위 말해서 그 탄도미사일은 없거든요. 근데 헤즈볼라는 뭐 그냥 미사일 전력만 따지면 하마스보다 7배에서 9배 더 많은 전력, 그 무기를 갖고 있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봐라, 우리가 탄도미사일도 쏠 수 있고 쐈고,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미사일 방어 체제로 이제 요격은 됐지만
이제 만약에 진짜로 그 전면전으로 붙여서 미사일을 한꺼번에 3,000발, 몇천 발 이렇게 같이 날아오면 아무리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5중, 3중 뭐 미사일 체제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3중, 5중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미사일 체제가 아무리 굳건히 지킨다고 하더라도 한두 발만 뚫려도 그 이스라엘의 민간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협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좀 재밌는 상황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뭐가 그렇다 얘기하지만 이거를 전쟁이라는 얘기는 그 애써 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그들의 좀 속내가 있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싸움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그런 면이 크죠, 지금. 미국과 프랑스가 21일 동안 휴전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게 뭐 먹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하는 것보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휴전할 가능성은 전 높다고 보긴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왜 헤즈볼라를 지금 강력하게 공격하는 이유는 어찌됐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 모토는 군사 목표의 목표는 두 개였습니다. 하마스의 괴멸, 인질 구출. 근데 하마스의 괴멸을 아직 하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하마스의 괴멸을 하려면 그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연결을 어느 정도 끊어내야지 하마스를 괴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마스가 그 악사의 그 홍수라고 하는 그 작년 10월 7일에 그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성공했던 이유도 그게 헤즈볼라가 지원하는 무기체제, 정보가 없었으면 그런 그 공격을 성공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는 겁니다. 하마스를 이제 정말 괴멸시키고 끝내기 위해서는 헤즈볼라와 어느 정도 이런 그 관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헤즈볼라의 그 영향력을 끊어내야 되는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군사작전을 지금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스라엘이 판단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어느 정도 끊어졌다라고 하면 곧바로 휴전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 휴전은 왜 불가능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이제 이 전쟁 이후에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들을 없애고 가겠다라고 그냥 괴멸의 상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더 협상은 어려운데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협상은 지금 말씀드린 조건이 좀 맞아 들어간다면 언제든지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판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이란이 적극적으로 참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서 당선될까 봐 지금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런 요소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보다 더 큰 요소는 지금 이란의 대통령이 페제스키안 그 개혁 진보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페제스키안이 그 누구도 당선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당선됐던 이유는 그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소구력? 그 사람이 그 대선 캠페인 때 했던 거는 뭐였냐면 우리의 그 이란에 대한 가장 큰 안보는 경제 제재다. 이스라엘과 미국 이런 것이 아니라 경제 제재가 우리의 안보를 다 무너뜨리고 있으니 이 경제 제재를 우리가 내가 풀어내고 정상적인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그거를 기치로 내들고 대통령이 당선된 거거든요. 만약에 이 경우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같이 개입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경제 제재를 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미국은 완강하게 지금 안 해주고 있는데 EU 거의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이런 여기 이쪽은 그래 그 JCPOA 이란 포괄적 핵합이 그 파기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일광적으로 한 거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경제 제재 해제 그리고 특히 EU하고는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같이 참전해서 확전이 된다면 EU 입장에서도 이란의 경제 제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후보들과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그 경제 제재 해제 그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보수파 대통령도 아니고 그 개혁 진보파에서 할 수 있는 의제는 그거 하나인데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개입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유리하기 때문에 안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변수보다는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변수가 더 이란의 그 개입을 조금 좀 하지 않는 그런 그렇게 작동하지 않나 지금. 뭐 암살 위협도 지금 받았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측에서.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란이 이제 암살을 하려고 한다는 말인데 지금 이란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식적으로 헤즈볼라가 요번에 공격할 때 같이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란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트럼프의 암살은 그거보다 더 큰 도발이고 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호사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거는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이란이 더 두려워하는 대통령이다라는 걸 해서 조금 더 그 내부 결집 아니면 그 표를 더 하기 위한 그 정치적인 레토릭이지 사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끝으로 간략하게요. 미국의 말이 먹혀들 것인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뭐 미국의 일종의 좀 구세주처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유일한 희망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선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제가 제일 요번에 걱정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런 그 헤즈볼라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이 개입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파병을 조금 하겠다라지 예전처럼 뭐 핵항모를 보내겠다 이런 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려했던 점은 이렇게 만약에 미국이 지금 개입을 안 하려고 좀 확 억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잘못된 그 신호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좀 더 과격하게 공격을 하는 것도 그다음에 헤즈볼라도 미국이 지금 있지 않으니 우리가 좀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써서 공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뭐랄까 오판을 할 수 있을까 봐 그렇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봐 그게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고함까지 쳐도 말을 듣지 않는 네타냐후 총리이기 때문에 좀 희망을 크게 갖긴 힘들다. 뭐 이런 좀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LA에서 시내버스 인질극이 벌어져 승객 1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운전기사에게 총을 겨누고 계속 차를 몰게 만들어 1시간 동안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한밤중 사이렌 소리로 요란한 로스앤젤레스 시내도로. 시내버스 뒤를 경찰차들이 줄줄이 뒤쫓고 있습니다. 버스 표지판에는 행선지 대신 911 경찰을 불러주세요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LA 경찰이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 새벽 1시쯤. 총을 든 괴한이 버스 안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했습니다. 1시간 동안 추격전 끝에 경찰은 타이어를 찢는 스파이크 스트립으로 버스를 멈춰 세웠습니다. The deployment of spike strips is there to stop the vehicle from moving. Based upon the slow speed that the bus was going at the time and the fact that there were individuals that were on the bus, the decision to stop the bus as quickly as possible. 멈춰선 버스에 성광탄을 쏜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고 승객과 운전기사를 구조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나머지 승객 1명은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They were shaken but unharmed. The third passenger on the bus expired from complications from the gunshot wounds, and then the suspect was taken into custody. 경찰은 버스에 올라타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던 범인이 승객에게 총을 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총격 장면을 본 승객들은 황급히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은 운전기사에게 총을 겨누며 계속 차를 몰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가 비교적 침착함을 유지하며 최대한 안전하게 운행해 더 큰 사고를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LA에서는 버스와 전철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4년 뒤 올림픽을 앞두고 대중교통 치안 문제가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으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 날씨는 어떤가요? 네, 현재 서울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4도 정도인데요. 예년보다는 더운 날씨지만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체감더위가 심하진 않습니다. 오늘 소나기 예보도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공으로는 차가운 공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지표면은 햇볕으로 달궈지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지금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경남 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은 27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지만 오전부터 영동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경북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동해안으로 비가 확대될 텐데요. 강한 동풍으로 영동에는 호우가 쏟아지겠고 서쪽 지방은 낮더위가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북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릴 텐데요. 비구름이 찬 공기를 몰고 오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